반장들 반가워요. 금요일입니다. 뭐 좋은 계획 있어요? 뉴스는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면 내가 맛있는 걸 사줄 수 있어요. 네, 12월 14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 반장, 오늘 그 대규모 차관급 인사가 났잖아요. 네. 뭐가 특징적입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는 호서고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호서고? 호남, 서울대, 고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경청공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경제라인, 청와대 참모진, 그다음에 공무원.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그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 지금은 의원이죠.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졌네요. 국장 그거 기억하시죠? 그 대통령이 하필이면 그걸 봐버렸네. 맞아, 그 녹취. 예. 전화 녹취.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방송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런데 의원들은 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상실되죠. 예. 그래서 만약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그 편성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그 방송법 조항 있잖아요. 31년 만에 처음 적용됐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알면서 왜 물어보셨어요? 아니 그냥 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합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보건복지부가 오늘 국민연금 제도 개편 정부안을 공개했습니다. 저희도 전에 다뤘지만 문 대통령이 개편 초안에 대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재검토를 지시했잖아요. 드디어 오늘 정부안이 발표가 된 겁니다. 현행 유지와 기초연금 강화 등을 포함해서 모두 4개 안이 포함이 됐는데 중요하죠. 하지만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잠시 후에 최 반장 발제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최 반장이랑 얘기를 해보니까요. 최 반장이 경제 전문가예요. 지난번에 뭐 주식에 대해서도 박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경제에 대해서. 뭐 집에 가서 따로 공부를 하는 모양입니다. 어제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대검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그중에 광역단체장이 4명이라고 합니다. 교육감은 3명이고요. 그러니까 기소가 됐던 그 광역단체장은 저희가 다뤘던 이재명 경기지사, 또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였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경향성을 보니까요. 대검이 분석한 금품 선거, 옛날에는 이제 부정선거 하면 대부분이 돈 주는 거였잖아요. 금품 선거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대신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 사범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 이후 카카오 카풀과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크게 부각이 됐죠. 정부 여당이 택시업계에 월급제 전면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가 열렸는데 택시기사의 급여를 현실화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250만 원 정도 월급이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많이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은 그보단 조금 많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얘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속보가 더 나올 테니까 반장들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정치부회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뭐 뒤에 또 누가 지나간 것 같아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오늘 발표된 정부 국민연금 개편안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요. 남북체육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 또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른바 살생부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풍경 또 오늘 국회 상황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그런 안이 있고요. 총 4가지 안을 내놨는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정부가 단일화된 안을 내놓지 않고 여러 방안을 제시해서 최종 결정 책임을 국회와 사회적 기구에 떠넘겼다는 비판을 하고 있죠.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 보험료를 내고 만일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매달 일정액을 받게 됩니다. 자, 이때 내는 돈이 소득의 9%로 보험료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돈은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이 되는데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고 이게 현행은 40%입니다. 자, 그리고 연금을 받는 나이는 만 60세였지만 이 고령화를 고려해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다정회 식구들은 언제부터 연금을 받게 되느냐?
자, 이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나이는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이상복 국장 정확히 만 65세 수령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034년부터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양안보 반장은 2042년, 그리고 저와 고석승 반장은 2050년, 그리고 우리 신혜원 반장은 2053년부터 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연금공단이 계산을 해보니까 내는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이 현행대로 유지가 되면 정확하게 양 반장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42년이 되면 적자, 그러니까 걷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장들은 이렇게 연금을 까먹으면서 돈을 받다가 2057년이면 자금이 고갈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35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신혜원 반장은 이 연금을 5년도 채 받지 못하고 바닥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인데 이게 바닥에 나버리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 게다가 낸 만큼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이에 정부가 오늘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자, 우선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 명시해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자,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급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자,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4가지 안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1안은요.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2안은요. 여기에다가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기초연금을 2020년까지 4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이 두 안은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1, 2안의 경우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2057년으로 변함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정부가 두 안을 현상 유지하기로 한 건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들의 상당히 많은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그냥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안들이 사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안은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서 2031년에 12%까지 올리고요. 소득 대체율은 45%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네 번째 4안도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올려 2036년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은 50%로 올린다는 내용인데요. 이 고갈 시점은 2062년이 됩니다. 자, 결국 3, 4안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안을 보면 지금과 똑같이 내고 혜택은 더 돌아가는 두 번째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실제로 예를 들면요. 월 평균 250만 원을 벌면서 국민연금에 25년 동안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 수령액만 보더라도 이렇게 두 번째가 유일하게 100만 원을 넘는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 가장 많은 이 안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나 정부는 그건 꼭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부담도 높이면서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안도 많은 분들이 또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합리적 안으로 기결됐는데 더 용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이 현상 유지부터 또 보험료율이 최대 4%포인트 오르는 등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실상 자문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결국에는 이 최종 결정을 국회 그리고 경사노위 등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이 4개의 개편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백화점을 차린 것이냐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자, 인기 없는 정책을 펴기 두려워한 비겁한 정부라면서 무능, 무소신, 무대책, 간보기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단일화를 만들어서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일화를 만들지는 못하고 4개 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게끔, 이 정부가 뭐가 필요한 정부입니까? 의미가 없는 정부죠. 자, 그리고 정부는요,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사전 공지 없이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자문위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가 돼 이 복지부 직원들이 청와대 감찰을 받는 등 논란이 빚어진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께 중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정부가 충분히 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제 여러 언론기관들이 다투어서 안을 이제 보도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적 혼란이 초래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요, 국민연금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4개 개편안 공개, 국회로 공 넘긴 정부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국회로 공을 넘긴 건 맞죠. 근데 어쨌든 4개 안으로 좀 좁혀서 넘긴 건데 정부가 이제 4가지 안을 제시했고 최 반장이 하나하나 잘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은 국민 노후 소득 보장, 또 재정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미치게 되는 게 이제 소득 대체율, 또 보험료율이잖아요. 그 조정 방안은 이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을 제시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설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연령별, 또 일반 국민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들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국민의 3분의 2인 63.4%가 현재 보험료가 부담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현 제도를 유지하길 원했고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 27.7%, 그리고 덜 내고 덜 받는 방안이 19.8% 순이었다고 합니다. 당초 이 대통령 중간 보고 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시한 4가지 안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안이 사실상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로 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그 방안이죠. 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 그대로 유지하길 원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서 이게 제도 개선은 아니지만 그 4가지 안에 담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고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다양한 정책 조합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기획특위, 그리고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합의를 이룬 다음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4개 안 이제 최 반장이 설명은 했지만요.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안은 이 현행 비율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보험료율을 9% 그리고 소득 대체율이 40%인 현 체제를 유지하는 건데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이라는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안은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 그리고 2020년 4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안과 4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인데요. 3안은 보험료율을 2031년까지 12%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5%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역시 30만 원을 주겠다는 거고요. 이 4안은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에 맞추고 이 소득 대체율은 50%로 올리게 되는데 가장 많이 내고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안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기초연금도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아까 그 반장들하고 저의 얼굴을 통해서 최 반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 근데 저랑 양 반장이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 와닿지는 않아요. 신 반장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사실 제가 국어 영역은 좀 잘하는데 사실 수포자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좀 이렇게 퍼센트로 얘기를 하면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또 더 쉽게 설명할 수 얼마를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그렇죠.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개인별로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를 할 수는 없지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월 평균 250만 원을 벌면서 국민연금에 25년 동안 가입한 사람이 실제로 받게 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즉 실질 급여액이 얼마인지를 좀 살펴보면 1안은 86만 7천 원, 2안은 101만 7천 원,
3안은 91만 9천 원, 4안은 97만 1천 원이 됩니다. 이 안이 가장 많은 거죠. 아, 그러면은 뭐 100만 원이 넘는 그 두 번째 안을 가장 선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일반적으로는 일단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매사에 또 제가 합리적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항상 또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왜 겉으로 비춰지는 건 그렇진 않잖아요. 아, 좋아요. 겸손해서 계속해요. 그렇습니다. 네네, 겸손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보험료를 조금 많이 내면 노후에 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을 때 좀 더 부담을 하고 나이가 들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 박능우 장관도 다양한 안을 동시에 제시해서 이 본인들이 선호하는 안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다면서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어서 하나의 안으로 귀결되는데 더 용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뭐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정부가 제시한 이 같은 안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제 국회 또 경사노위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정부가 4가지 안을 내놓은 게 무책임하다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앞서 보셨겠지만 이 한국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성명을 내고요. 이 여러 가지 안을 나열한 채 국민들한테 폭탄을 던졌다. 제시된 안들도 핵심은 빠진 속빈 강정에 불과한 안들만을 제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권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복지부 장관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은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고 공무원 연금 등 이런 특수직 연금과의 형평성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평화당 또한 정부가 국민 앞에 사지선다형 객관식 퀴즈를 낸 것과 다름없다. 어이없는 발상이고 정부 스스로 결정을 못하고 삼자에게 미루는 결정장애 전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숫자로도 얘기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 경제하고 밀접하게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도 그동안 사실은 이슈는 많았는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진통이 많았고요. 정부의 이번 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은 과연 예전처럼 계속 또 진통만 겪다가 무산될지 아니면은 뭐 제대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아직은 예단하긴 이릅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저희가 뭐 계속해서 짚어봐야 되고요. 일반 사회 문제들을 좀 짚어볼게요. 지난 11일인가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한번 고반장이 발제했던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차원에서 조문할 것을 지시했다고요? 네, 이 고 김용균 씨가 사고가 발생하기 열흘 전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에게 김 씨의 빈소를 조문할 것을 지시했고 이 수석이 오전에 태안으로 내려가서 이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는데요. 유가족들은 용균이가 마지막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측은 현재도 계속 일을 시키고 있다면서 용균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이 수석이 현재 사측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정부도 합동 조사를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고 관련해서요, 최 반장. 경찰이 수사에도 착수했죠? 네, 태안경찰서가 오늘 오전 이 김 씨와 함께 근무했던 팀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뭐 어떤 식으로 근무를 했는지 또는 뭐 매뉴얼대로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안전장비를 지급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이 태안화력발전소 현장을 찾아가서 김 씨가 맡아서 일했던 구역 등을 뭐 점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 이 안전지킴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동료들을 조사한 뒤에 이 윗선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 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요. 사고 당시 회사가 늑장 신고를 한 데 이어서요. 그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공장 재가동을 요구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이 서부발전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부발전은 오전 3시 50분에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오전 4시 35분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속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노조 관계자는 경찰에 접수된 최초 신고는 오전 4시 29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서부발전은 오전 5시 37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계속 컨베이어 벨트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신대원 한국발전기술 노조 지부장은 발전소가 멈출까 봐 이 사고가 난 이 컨베이어 벨트 옆에 있는 예비 벨트를 급히 돌렸다면서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익이 먼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위험한 작업들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잖아요. 위험의 외주화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구조를 고쳐야 한다면서 벌써 수백일째 시위를 이어왔죠.
그렇습니다. 이 정리해고를 당하는 파인텍 노동자들이죠. 1년 넘게, 그러니까 정확히는 398일째로 알고 있는데 발전소 굴뚝 위에서 지금 복직을 요구하면서 농성 벌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LG U+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정규직 전환 요구하면서 40m 높이의 통신탑에 올라서 이 하청업체가 아닌 본사가 직접 직원들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 노조 측하고 LG U+가 2020년부터 이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내용의 잠정 합의를 하면서 오늘 오후 3시 반에 농성을 해제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고요. 이처럼 어렵고 힘든 작업은 하청업체에서 맡는 소위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험의 외주화의 퇴출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돼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당이 이 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얘기할 건 없어요? 국장 차례입니다. 딱 끊어가지고 거기서. 예. 자, 붕괴 위험이 발견돼서요. 입주자들이 대피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딩 있잖아요.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폐쇄가 됐고요. 긴급 보강 작업 등이 진행이 됐다고요? 네, 구청 측의 지시인데요. 이 대종빌딩입니다. 대종빌딩의 전출입문을 13일 0시 기준부터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입주한 이 76개사 가운데 약 35%가 퇴실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물품 반출은 좀 시간을 두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한꺼번에 하다 보면 더 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강남구청 측은 세입자 임시대표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이 보강공사 그리고 안전진단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지은 지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이 붕괴 위험으로 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90년대 초반 이 건설 광풍이 불면서 부실 시공이 많았다며 사실 이 같은 위험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일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그동안 이제 황제 보석 논란이 있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전격 취소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에 이제 최 반장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2011년도에 400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근데 구치소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간암을 이유로 해서 이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났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7년 동안 지금 이제 풀려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술집 또 떡볶이집에 뭐 자유롭게 다닌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었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변호인단의 주장도 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다뤘는데 법원이 바로 조금 전에 그 보석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잡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4개안 공개, 공은 국회로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대한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름에서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특별이라는 표현을 빼고요. 인적 구성도 다양화하기로 했는데 이와 함께 경제 라인을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6명에 달하는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집권 3년 차를 준비하는 청와대 소식을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네, 장원급제 후 암행어사로 발탁된 신 반장, 복국대왕으로부터 전국의 탐관오리를 색출하란 특명을 받습니다. 연마을 양사돈의 관할을 찾아가서 네가 바로 그 탐관오리냐 이렇게 마패를 꺼내려고 하는데 자, 바로 그때 버선발로 뛰어나온 최이방과 고이방. 아유 어사님 그러지 말고 골프 아니 격구나 한판 치시죠 라면서 살살 꼬십니다. 자, 결국에는 잔치상까지 거하게 대접을 받고요. 엄벌은커녕 나 뇌물 사건 좀 잘 봐줘 라는 양사또의 청탁까지 받습니다. 자, 공직자의 비위를 적발해야 할 감찰반이 되려 비위 당사자의 청탁을 받는 일. 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모 수사관이 경찰을 찾아가 지인의 뇌물 사건을 이른바 청부 조사했죠. 청와대가 발칵 뒤집혀서 진위 파악에 나섰는데 급기야 특감반 직원이 근무 시간 중 단체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귀국 직후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의 그동안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의 특별감찰반 전원교체 대처가 적절했다면서도 기강 확립을 위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 공개됐는데요.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간판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청와대 조직도를 보면요. 이 비서실장 산하 민정수석실에 민정,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 4개의 비서관실이 있고요. 이 민정과 반부패 비서관실에 특별감찰관이 각각 배속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권위적인 어감을 주는 특별 글자를 뗐고요. 또 비위 의혹의 중심이었던 반부패 비서관실 감찰반은 공직자를 붙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인적 구성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검찰과 경찰 출신 수사관으로만 꾸려졌다면 이제는 검경뿐 아니라 감사원,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온 구성원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서 내부 견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자, 또 업무 내규도 신설했는데요. 여태까지 내규가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자, 아무튼 감찰 개시 전에는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찰 대상인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을 만날 경우엔 감찰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감찰반장에 대한 통제 방안이 빠진 게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오늘 개편안은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 만들었던 이른바 문재인 버전을 조국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한 셈인데요. 조 수석은 비위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자성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심기일전해 향후 공직사회의 비위 근절과 기강 확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접어들면 그런 도덕성이라는 면에서도 늘 이렇게 사고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민정수석실에서 악역도 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집권 3년차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인 16명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홍남기 원팀을 뒷받침할 경제라인 개편과 또 청와대 참모진들을 전진 배치한 점이 아주 눈에 띕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거시경제통이며 일자리 기획비서관으로 다져진 국정과제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책 성과를 가속화하고 경제 활력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 먼저 기재부 1차관엔 이호승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기획비서관을, 또 2차관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에는 차영환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이 중에서 구윤철 2차관만 기재부 승진 임명이고요. 이호승, 차영환 두 사람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참모진이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던 분들이 이번엔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구현해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이런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문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일자리 상황판도 최근 새 단장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 설치돼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시연까지 했었는데 고용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전시용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제조업 생산과 경상수지 등 이 거시 지표를 대폭 보강했고요. 연령별, 산업별 고용보험 가입자와 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추가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간판 바꾸고 구성원 다양화, 청와대 특감반 쇄신안 발표입니다. 네, 양 반장은 사또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예. 바로 춘향전 나가도 되겠어요. 네. 그 청와대 감찰반 쇄신 내용부터 다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순방을 다녀와서 감찰반 왜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 개선 방안을 내라고 지시한 게 5일인가요? 지난 5일이었죠? 네.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열흘 만에 이제 쇄신안이 나온 건데
고 반장, 그 쇄신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특별감찰반 명칭을 그냥 감찰반 또는 공직감찰반으로 변경을 하고 인적 구성을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업무 내규도 만들기로 했고요. 자, 먼저 이 명칭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존 이름인 특별감찰관의 특별이라는 단어가 권위적인 어감을 준다는 점 때문에 이를 바꾸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과거에도 특감반 직원들이 소위 이 무소불위의 권위를 내세워서 문제가 된 적이 꽤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불거진 김모 수사관의 지인 뇌물 사건 이 청부 수사 의혹 외에도 2013년 최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 당시에 특감반 소속 김모 경정이 서울 서초경찰서로부터 이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구성원의 다양화인데요. 현재 검찰과 경찰로만 이루어져 있는 인적 구성을 검찰, 경찰에 더해서 감사원, 국세청 등 여러 기관 출신으로 좀 다양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한 기관 출신 인사가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고요. 또 감찰 결과에 대한 진행을 감찰반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를 했는데 이 감찰 개시 전에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고 감찰 대상자, 즉 장차관, 공공기관장과 접촉할 때에도 감찰반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찰반원에게 부당한 지시가 내려졌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지시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따로 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규를 이번에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네. 여태까지 그런 내규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또 의아한 그런 상황인데 양 반장,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 조국 민정수석이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재가를 받았고 이 직제령 개정령안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합니다. 자, 조국 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로 국민께 심력 끼쳐 깊이 자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자세로 청와대 안팎의 공직사회 비위 근절 기강 확립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다 인사철인 모양이네요. 그 청와대가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최대 규모죠.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최 반장, 그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 기재부 1, 2차관을 비롯해서 이 차관급 인사 16명을 새롭게 임명을 했습니다. 한 번에 두 자릿수 차관급 인선을 한 건 처음인데요. 장관 인선에 따른 인사 공백 그리고 연말 정기 인사 요인 등이 겹쳤다고 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내년이 벌써 집권 3년 차, 그러니까 임기 중반에 접어드는데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 정책을 위한 재정비 차원으로 풀이가 됩니다. 무엇보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전진 배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서관 출신 3명이 포함된 거죠? 네, 최 반장. 네, 비서관 3명이 이제 전진 배치가 됐는데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이 기재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미욱 과학기술보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맡게 됐는데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진이 이 부처에 배치될 경우 정책 집행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들은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한 분들이다. 이 현장에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요, 청와대의 장악력이 커서 이 부처의 자율성은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긴 합니다. 아, 청와대의 자각력이 커지는 바람에 부처의 자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반면으로 또 그렇게도 그렇군요.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반대죠.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케이스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반대 측면에 있는 건데 우리가 늘공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제 그런 공무원들. 그러니까 부처 출신들이 내부 승진한 케이스도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전문성 갖춘 공무원들이 약진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와 또 이 행안부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거쳤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역시 기재부에서 정책조정국장, 예산실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도 해당 부처에서 잔뼈 굵은 인사를 내부 승진시킨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추진력, 실무 경험, 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 현장 전문가를 중용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를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외교안보 소식을 좀 짚어볼게요. 이제 GP 철수에 대해서 상호 검증을 한 얘기 저희가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날짜가 잡혔다는 것도 어제 속보로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남북 체육회담이 열렸는데
뭐 공동 성과가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 간 두 번째 체육회담이 첫 회담 후 약 40여일 만에 오늘 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열렸는데요. 노태강 문체부 2차관과 원기루 부산 체육성 부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공동 합의문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하기로 했고요. 또 빠른 시일 안에 IOC에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의향을 담은 편지를 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9년 2월 15일에 스위스 로잔에서 이 IOC와 공동 회의도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늘 회담 시작에 앞서서 북한의 원기루 부상이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 탁구 연맹 그랜드 파이널스에 이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 탁구 선수를 또 화제로 올렸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일팀이요. 혼합복식인가? 준결승에 올랐죠? 맞습니다. 결승인가? 준결승인가? 네, 예. 지금 준결승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 남측 장우진 선수 또 북측 차요심 선수가 한 조를 이뤄서 어제 세계 선수권 챔피언인 일본 팀을 꺾고 준결승에 오른 상태입니다. 원부성이 먼저 이 탁구 경기 소식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꺼냈고 노 차관이 준결승에 진출한 걸로 알고 있다. 단일팀은 늘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체육회담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경기들에서 단일팀들 출전해서 진짜 그 통일기를 높이 휘날림으로 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의 피부로 된 하나의 민족이라는 또 북한함이 이제 힘을 합치면 더 큰 하나가 된다는 이런 아주 그 의미를 세계에 과시하는 이런 뜻깊은 해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쿄 여름철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그게 쭉 이어져서 결국은 남측과 북측의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32년도 올림픽 공동 유치까지 쫙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를 떼었는데 오늘 와서 보면 진짜 민족 번영의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자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자, 북미 간 교착 상태가 다소 길어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오늘 외신 보도를 보면요.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한 이제 북미 대화는 계속되고 있고 그 개최 후보지로 베트남이 뜨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북미 주요 인사가 비슷한 시기에 베트남을 방문한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전담하는 마크 램버트 동아태 부차관부 대행이 지난주쯤 베트남 방문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외교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후보지 사전 답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마침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말 이 베트남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한테도 너무나 친숙한 그 우옌 수언 푹 그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고 이 팜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도 회담을 가졌는데요. 역시나 이 사전 답사 차원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2차 회담 개최지로 3곳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었죠. 이 비행거리 내에서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비행거리라 하면 북한의 비행거리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시아권 아니겠느냐 이런 관심이 많았죠. 특히 이 베트남 아시다시피 북한과 꾸준히 이 당대당 교류를 지속해온 대표적인 우호국 중에 하나고 네. 이 정상회담의 필수 조건인 북한 대사관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주 최근에는 북한과 베트남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2월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에 이 북한이 베트남 국적 여성을 끌어들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었는데요. 북한이 최근 이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용호 외무상의 방문도 이 사과를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 궤도로 다시 진입했다라는 의미도 보이고요. 또 오늘 CNN 등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가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유치 의사를 먼저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2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유치할 그런 의사를 많이 밝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만 아까 이제 미국 국무부 관리가요. 그 베트남에 간 이유가 꼭 이것 때문이다라고는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동아태 부차관보라는 자리가 많아요. 그 할 일이 많은 자리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할게요. 차관급 16명 인사, 문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인적 쇄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당초 내일 있을 걸로 알려졌던 한국당의 인적 쇄신 명단 발표가 다소 늦춰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내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의원들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며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양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 살생부를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 오늘 비대위의 그 명단을 보고하고 최종 승인 받고 나서 내일 그 대상자들을 공개한다. 뭐 이런 일정이었는데 이 얘기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실무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전주회 조강특위위원 기자회견을 했는데 발표가 임박했다라고만 할 뿐 날짜를 특정 못하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시죠. 토요일 날 발표하시는 거 맞아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 정도, 88, 90% 정도 결정됐다고. 자, 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려 때문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없는 사람도 지금 데려와야 될 판에 있는 사람 잘라내면 청와대 민주당하고는 어떻게 싸우냐 했던 그 우려가 비대위와 조강특위를 주춤하게 했다는 거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요. 시기도 좀 이른감이 있다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그 기사를 못 읽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독립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초부터 드라이브를 아주 세게 걸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 확실하게 이른바 군기잡기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자신이 친박, 비박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누가 계속 하더라. 누가 공개 경고하고 나선 거죠. 이렇게요. 우리끼리 편가르고 서로 하는 행위는 자해행위다 했는데 최근에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가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인터뷰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방송 나와서 친박, 비박 이런 얘기한 그 의원 누굴까요? 저는 짐작 가는 사람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네, 참겠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자, 정두원 전 의원 인터뷰가 화제더라고요. 유시민 작가가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다 하는 내용인데 본인 생각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자신이 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를 만났더니 그 사람도 그러더라 한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그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그러는데 유시민 작가를 놓고 여론조사 돌리면 여야 통틀어 가장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보수도 유 작가를 좋아해요. 자, 그동안 이런저런 정치 전망 적중 확률이 꽤 높았던 정두원 전 의원이죠. 때문에 유시민 대망설,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흘려들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 유시민 테마주로 분류되는 이 보혜 양조가 전날 종가보다 18.13% 껑충 뛰어버렸다는 거죠. 아니, 유시민 작가가 보혜 양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었는데, 자, 이렇게 사회이사를 지내고 있는 데다가 최근 출시된 저 보시는 것처럼 보혜 양조 제품의 모델로 출연하기도 했다죠. 자,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와는 달리 아주 정두원 전 의원이 박하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황 전 총리 출마해봤자 반기문처럼 될 거다. 모범생들이 정치하면 다 이상해지더라 말이죠. 역시 이건 정 전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방송인 김미화 씨에게 당신이 철도에 대해 뭐 한다고 남북철도 추진위원장 맡았냐? 이거 문재인 정부판 화이트리스트 아니냐? 했다가 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서 김미화 씨한테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이렇게 항의를 받았었죠. 저는요, 당연히 이현주 의원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 잘못 짚은 거 사실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내가 가짜뉴스 퍼뜨렸다면서 김미화가 팩트체크한단다 해라. 나도 팩트가 무척 궁금하다 라고요. 글쎄요, 이건 좀
이건 좀 억지가 아닌가 싶은데 정권 차원의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판단은 거기에 공권력 입김이 들어갔느냐, 날았더니 지원됐느냐 안 됐느냐 뭐 이걸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예, 김미화 씨가 있는 단체는 그냥 시민단체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뿐인데 말이죠. 자, 혹시 이현주 의원님 내가 개그우먼 출신인 김미화한테 사과하면 시체말로 모냥 빠진다 그래서 그냥 못 먹어도 고하시겠다. 설마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아닐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정말 지금 황당한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는데요. 한겨레 보도입니다. 롯데그룹 계열 이 광고 대행사 대홍기획의 한 임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갑질 내용 좀 웃픕니다. 자, 지난 11월 21일 이 문제의 A 임원 자기 방으로 팀장들 4명을 호출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30분간 고성을 질렀다는 거죠. 왜 나한테 빼빼땡 아무도 안 준 거야? 어? 당신들은 다 받았다며 어떻게 나한테 빼빼땡을 안 줄 수가 있어? 이거 농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이거. 지난 11월 11일 이른바 빼빼땡 데이에 자기한테 그거 안 줬다고 자기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다 막대 과자 돌렸다고 이렇게 팀장들을 박살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징계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이 직장 내 갑질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직장인이구나. 나 혼자만 이런 이 상복을 누려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참 그리고 오늘 12월 14일도 무슨 데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들어가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11월 11일에 그 막대 과자 있잖아요. 저도 받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반장들한테 왜 안 줬느냐, 뭐 누구를 또 따로 챙겼느냐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요. 뭐 내년부터 챙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네, 오해하지 마요, 신반장. 오해는 안 하고요. 네. 근데 뭐 국장은 그러시지 않는데 제 뭐 주변에 직장 다니는 뭐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무슨 데이 때마다 상사한테 뭘 챙겨줘야 되냐 뭐 이런 게 은근한 스트레스로 또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고 친구들이. 그래서 뭐 어떤 회사에서는 아예 뭐 회사 차원에서 뭐 분란을 막기 위해서 뭐 그 막대 과자, 뭐 기프티콘 이런 거를 아예 뭐 배급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그 양반장이요, 12월 14일 뭐 오늘이 무슨 데이라고 그랬잖아요. 최 반장은 알아요? 네, 오늘 12월 14일 국장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몰라요. 네, 오늘이 바로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빨리 끊어요, 빨리. 네, 이 허그데이입니다. 허그. 춥잖아요. 추운 날 뭐 가족, 그동안 연인, 뭐 또 선후배 같이 시작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끼리 뭐 끌어안고 지친 힘든 마음을 뭐 위로하자, 달래주자라는 취지인데 뭐 지금 연말이라 가장 여기서 외로울 것 같은 사람 양반장 제가 한번 안아주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내가 거기까지는 허용할게요. 별로 기분은 안 좋은데. 그냥 한번 허용할게요. 네. 은근히 기분 나쁘네요. 기분 나쁘죠. 이쪽은 하지 맙시다. 이쪽은 하지 맙시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반장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양반장 하고 싶은데요. 네. 됐어요. 넘어가죠. 그럼 고반장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고반장이 큰일 나죠. 고반장이 마세요. 망신스럽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화제를 돌리세요? 아니 놀랬어요. 하고 싶다. 고반장이 너무 놀랄까 봐. 좋습니다. 자, 고반장 넘어갑시다. 뭐 할 얘기 없어요? 예? 뭐 할 얘기 없어요? 고반장은 없어요? 없는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일 그 한국당 조강특위가 이제 내일 과연 발표를 할 거다. 그 이른바 살생부요. 그 전망이 있는데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할 거다 말 거다. 어때요? 지금 고반장 보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이 당협위원장 교체의 주요 기준 2가지를 발표한 상황인데 이 2016년 총선 과정 이 파동 이후에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 분열, 또 올해 6.13 지방선거 패배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 의원으로서 전투력과 경쟁력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 누가 대상이 될까요, 신반장? 네, 뭐 당 안팎에서는 영남권 다선 의원들이 뭐 제 1타겟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한 전주회 조강특위 위원도 강세 지역에 안주한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남권 다선 중에는 뭐 아시겠지만 친박계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동안 뭐 전망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죠. 참 그 양반장, 그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친박 비박을 방송에 나가서 언급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누굽니까? 혹시 알아요? 예, 일단 뭐 짐작 가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 제가 있죠.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맞아요. 제가 그냥 입으로 표현해 모양으로 볼래요? 네. 아이 장난하지. 아이 장난하지 말고. 아이 그래도 당내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힌트를 박근혜 탄핵백서 만들고 계시는 그분 말고는 그분 말고는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 이후에 방송 나가서 인터뷰를 한 한국당 의원이 없더라고요. 아까 입 모양이 아주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 얘기잖아요. 근데, 아셨네요. 예. 근데 홍문종 의원은 친박 중진이잖아요. 좀 의외인데요. 네, 이 당에서도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파 언급 금지령에 대해서도 좀 이해는 간다면서도 약간 좀 갸우뚱한 반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본인이 친박계의 몰표를 받아서 당선이 됐고 또 당선 이후 발언도 뭐 친박계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는데 윤리 회복까지 언급하는 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인 겁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먼저 강하게 치고 나감으로써 친박계에 대한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은 한국당의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자, 친박 잔류파 지원으로 원내대표가 됐으면서도 이를 강하게 부인하는 걸 놓고 당내에서는 나 원내대표가 친박계라는 딱지가 붙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까 그 황교안 전 총리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정도원 전 의원이 황 전 총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처럼 될 거다. 물론 이제 아까 개인 주장이라고 양 반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모범생 스타일들은 중도에 못 버티고 이제 나가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정확하게? 네, 뭐 일단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뭐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고 또 국정농단 국정농단 박 대통령 대행까지 했잖아요. 권한 대행까지 했는데 이 국정농단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또 본인의 대권 꿈은 물론이고 당의 총선 성적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반듯하고 모범생 스타일의 정치인들 정치판에서 버티기 힘들 거다. 그런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근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황 전 총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네, 조선일보가 황 전 총리를 만난 이 한 야권 인사의 전언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황 전 총리 나는 반기문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전언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요. 하여튼 그런 발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제 그 발언을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인사청문회를 2번이나 거쳤고 그러니까 검증받은 사람이다. 그런 이유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자신이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데 대해서도 한국당이나 보수 주자들이 응당해야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내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가 하면 이회창 전 총재 모델에 관심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직 총리에서 1996년 총선 선대위원장, 이듬해 97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됐던 이회창 전 총재 케이스에 관심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최 반장, 그러면은 그 얘기는 조만간 입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당장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이 황 전 총리를 만난 최근에 만난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정계 입문에 상당히 근접해 있고 또 시기 선택만 남은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건데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도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대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라는 해석입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양 반장하고 그냥 간단히만 얘기했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에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정현,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죠.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오늘 1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방송법 위반 혐의였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KBS가 해경 비판 보도를 내보내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만 좀 비판하라 이렇게 이 편집에 관여한 녹취가 공개됐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사적으로 부탁했을 뿐이다. 그런 해명을 내놨었잖아요. 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법적으로 금지한 편성 간섭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네,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의 지휘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거죠. 또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을 들어봐도 부탁이 아닌 거친 항의와 불만의 표시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그 표현까지 재판부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는 그 억양까지 판단했군요. 그렇습니다. 억양과 태도를 본 거고요. 또 상대방 입장에선 대통령의 요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방송법 그 조항이 31년 만에 적용됐다 그 얘기도 했지만요. 이정현 의원 측에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법조항을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폈죠. 그런데 바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역사적인 의미가 더 크다. 그래요? 예,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고인은 그러니까 이정현 의원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왜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도 이렇게 꼬집었다고 하네요. 네, 아마 이 의원은 뭐 본인이 글쎄요, 뭐 의원직 상실형까지 나올까라는 생각은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보니까 이 의원이 항소할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관련해서 뭐 이후에 입장이 나올 수는 있겠죠. 오늘 기사는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방송서 개파 언급 의원 윤리위 회부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진 거죠.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임시국회 개의 일정 또 안건 등을 집중 논의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뭐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17일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왔는데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하루 종일 긴박하게 돌아갔던 국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야 원내대표들 오늘 오전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또 바뀌었죠. 나경원 원내대표 취임 후 첫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었는데요. 간단하게 상견례 갖고 바로 비공개로 회동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 임시국회 시급히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의견 일치는 거기까지였죠. 자, 임시국회 열어서 하고 싶은 일 말 그대로 동상이몽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회동은 별 소득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저희가 4시 반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한 따름입니다. 4시 반에 다시 모여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선거제도 개편 주장하면서 농성 중인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동을 마친 뒤에 문희상 의장과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과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야 3당만 따로 이렇게 좀 의장님과 이야기 든 건 의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두 대표들 단식을 멈출 수 있겠느냐, 그 좀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 3당하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임시의 개의의 대원칙은 공감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단식, 두 대표님 단식을 풀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내용을 좀 가지고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일본적 분석으로 자, 아무튼 그래서 오후에 다시 만난 원내대표들 조금 전 임시국회 시기 등 합의했습니다. 오는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국회 열기로 했습니다. 자, 국회의 최대 관심사 선거제도 개편 문제죠. 자,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은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69.4였는데 오늘도 1kg가 줄어서 68.4가 돼서 바지를 입는데 좀 헐렁헐렁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기력은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잠은 잘 잤습니다. 이 단식이 열흘 가까이 진행되면서 이제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이야기부터 단식 무용론까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정미 대표가 단식하는 건 이해가 가도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에 민주당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손학규는 이번에 죽어야 된다 했더니 왜 단식하는 사람 죽어야 되냐고 비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은 사직생각고예요. 죽어야 산다. 네, 단식, 이 말이 쉽지 사실 먹는 걸 끊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저는 반나절만 굶어도 막 예민해지고 신경질도 나고 막 이런데
자, 아무튼 정치인들의 이 단식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고반장의 쪽집게 강의, 오늘은 이 단식의 정치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단식이라고 하죠. 자, 정치적 단식, 조선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조선시대에는 왕도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각선이라고 하는데 이 신하들의 당파 싸움이 도를 지나치면 임금이 아예 수라를 들지 않는 항의성 단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성균관 유생들은요, 왕의 정책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올린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식당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의 건당이라고 불리는 단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시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대 정치사로 한번 넘어와 보죠. 자, 우리나라 현대 정치에서 단식하면 빠지지 않는 사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김 전 대통령은 전두환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뜻으로 1983년 5월 1일부터 무려 23일간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단식이 정말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이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03년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을 주장하며 단식을 하자, 자, 김 전 대통령 위로 방문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굶으면 확실히 죽는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김대중 전 대통령도 평민당 총재 시절인 1990년 정치 사찰 중단과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13일간 단식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실제로 김 전 대통령의 단식은 지방자치 선거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 시절인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열흘 가까이 곡기를 끄는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좀 관심을 보이고 또 보듬어 주면, 조금만 더 성의를 보인다면 그러면 이렇게 단식을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다. 자, 얼마 전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 최장 단식 기록만 소개해드리고 마치죠. 자, 2007년 제주 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면서 27일간 단식을 한 현혜자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기록이 최장 기간 단식입니다. 자, 현 전 의원은 체중이 11kg이나 줄고 혈압이 최저 50까지 떨어지는 등 건강이 극도로 악화돼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자, 국회 상황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오는 17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 자,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입니다. 오늘은 여야 지도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금요 고다방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냅니다. 최근에 제가 백봉 신사상을 받았습니다. 신사적인 언행과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한 의원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제도인데요. 저 스스로 부끄러움 없는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으로 14번째 수상을 해서 역대 최다 백봉 신사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받으면서 제 마음 한켠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꽉 막힌 국회 상황 때문이죠. 평행선만 달리는 건 결코 답이 아닙니다. 만나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여야 지도부가 상생하고 협치하는 정치를 통해서 정말 2019년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자는 뜻에서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을 신청합니다. 네, 백봉 신사상 14번 수상, 정말 대단한 기록이네요. 자, 우리 국회 이제는 좀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로 거듭나길 기원하면서 정세균 전 의장의 신청곡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고다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예전에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네요. 네, 그 지난주에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차 안에서 영상을 보냈는데 저게 트렌드인 모양이에요. 네, 오늘도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속보로 간단히는 정했지만은 임시국회 12월 임시국회는 전격적으로 또 합의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일단 이 민생 법안과 현안 문제 처리 등을 위해서 임시국회 17일에 연다는 정도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의제나 안건은 원내 수석부대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추후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제 개편 관련해서는 오늘 합의가 안 됐고 추후에 지금 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주말 사이에 아마 좀 얘기를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요 오늘 선거제 개편과 개헌을 함께 다루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조금 논의가 진전된 측면은 있는 거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함께 논의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순서가 필요하다면 선거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비치는 모양새인데요. 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역시 권력구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권력구조는 개헌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나저나 심판장,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 어떡합니까? 내일 열흘째죠, 내일이. 네, 내일이면은 열흘째인데 이제는 사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건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5선 이상 중진 모임인 이금회 소속 국회의원들도 어제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두 사람 단식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어제 모임에서 의원들은 이 작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참고로 어제 모임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박병석, 이종걸, 김무성,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월 임시국회에는 합의를 했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말 사이에 조금 더 얘기를 할 거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요.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도 주말을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빨리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여야 17일 임시국회 소집 합의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못 다룬 소식이 있나? 오늘 저희가 예멘 난민 다뤘어요. 아까 얘기 안 했죠? 오늘 제주에서요. 예멘 난민 신청자 중에 2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난민이 인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언론인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박해가 예상된다라는 이유였고요. 제주가 이제 무비자 입국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상당히 클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부반장이 허그를 꼭 하고 싶다는. 그래요? 할까? 끝났을 것 같은데. 예.